예, 배워야 산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영자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워야 산다 주제는 짧게 찾아뵙고 있는데요. 삼고 시대와 주식시장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고 있죠. 지난주에는 삼고, 즉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가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삼고 시대, 지금 시장 자체 삼고가 진행되고 있지만 위험 관리도 좀 해야 되고요. 아직 유기가 좀 안 왔거든요. 특히 이제 그 고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위험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익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어도 하면서 수익을 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에서 위험 관리를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시장 자체는 그래도 시장 베어마켓 랠리가 충분히 진행이 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장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어마켓 랠리의 구간 쪽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시장이 상승 전환이 좀 될 것 같은데, 될 건데 그 시점이 언제 됐고 그 반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어떻게 좀 될지, 그런 또 내용 위주로 해서 오늘 좀 하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뭐 강의 내용 자체는 고금리 시대에 위험 관리도 하면서 또 수익의 기회를 좀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금리가 본격화 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수익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부도를 맞지 않아야 된다. 고금리 시대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앞으로 좀 많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베어마켓 랠리가 연말 연초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기대 요인이 뭐고, 그 다음에 시장의 상승 반전은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반전의 모멘텀을 뭘로 좀 봐야 될지,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한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CPI 지표, 지난주에도 점검해 드렸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제 오래됐건 위험 요인 자체는 이제 CPI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물가가 좀 빠르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위험 요인이죠, 양호에서.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글로벌 주요국 물가가 여전히 상승을 합니다. 10월 달까지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CPI가 이번 주에 좀 발표가 좀 되겠지만은, 여전히 전달에 비해서 전달이 8.2였거든요. 8.1 정도 소폭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더디죠. 더디게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이 지난주에 CPI 지표를 발표했는데 10.7입니다. 거의 12개월 연속 지금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상산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9월달 40%까지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가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CPI 지난주에 발표가 좀 됐는데, 잠깐 계속 3개월 동안 하락하다가 지난 10월달 CPI 지표가 9월달에 5.6에서 5.7로 올라갔어요. 3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에, 즉 물가는 떨어지기는 결국 떨어질 건데, 현재 시장 자체가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예상보다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고물가 지속에 따라 가지고 상당 기간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매파적, 연준의 통화정책 자체가 지금도 약간 매파적인데 고금리 부분 자체가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CPI 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CPI는 거의 2012년도 이후에 거의 1%대에서 거의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장기간 1%대에서 안정적인 물가 상승을 전개되다가 2022년도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물가가 상승이 전개되면서 올해 7월 달에 6.3% 이제 고점 찍고, 그 다음에 8월 달, 9월 달 5.7, 5.6으로 내려가다가 내려간가 싶었는데, 지난달에 다시 5.7로 상승 전환을 했다는 거죠. 한국의 이주열 총재가 이미 10월 달에 우리나라 물가 지표 자체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좀 받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물가 지표 자체는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는 안정적인데 여전히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물가가 지금 계속 예상보다 좀 강세 흐름이 전개되니까 고금리 부존 자체가 계속 진행이 좀 될 수밖에 없죠.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가 주식시장의 가장 큰 부담이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11월 2일 날 엊그제 75bp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4.0입니다. 내년도 전망치 12월 달에 지금 50bp니 75bp니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파월 의장 자체가 시장 예상보다 금리가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5.0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11월 2일 날 FOMC를 통해서 파월 의장이 금리 부분 자체 인상은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최종 금리 자체는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을 것 같다. 시장의 예상치가 대체적으로 5.0이었거든요. 연준이 본래 이제 예상했던 부분 자체는 지난 7월달, 8월달인가요? 4.6이었던 건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컨센이 잠깐 올라가면서 5.25 내지는 5.5 정도까지 연준의 최종 금리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여전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속도 조절, 최종 금리 자체가 유동적이겠지만 여전히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 자체는 계속 지금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금리는 현재 지금 3.0이죠. 3.0이고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11월 24일 날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있는데 25pp 내지는 50pp 금리 인상할 거란 전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최소한 내년도에 3.5%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미국의 금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그래서 현재 연말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미국이 12월 달에 50pp 금리 인상을 하게 되게 되면 4.5가 될 거고 우리나라가 만약 11월 24일 날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통위 쪽에서 25pp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상당히 벌어지죠. 1.25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50pp 금리 인상을 해서 올해 연말에 3.5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인데 현재 일반적인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목표 자체는 3.25에 맞춰져 있는데 내년도에 최소한 3.5%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게 되면 시장에서 실세금리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시중금리 자체가 더 빠르게 올라가죠. 현재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7%가 넘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 정도까지 내년도 올라간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그런 또 전망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모기지 금리 자체가 7%대를 돌파했고요. 미국도 결국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8%, 9% 정도까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영향 자체가 지금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시중 실세금리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회사채 BB 등급, 신용 등급이 낮은 BB 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채 금리가 11%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A 등급 우량한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45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신용 등급이 낮은 BB 등급, 일본 중견 건설사라든가 중견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용 등급, BB 등급이 있거든요. 이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해서 회사채 발행 금리 자체가 지금 11%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알다시피 최근 들어서 레고랜드라든가 또 그제 흥국생명이 영구채 발행, 외화채권을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콜옵션 행사를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도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시중 자금리들이 여전히 지금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이런 영향이 영향이 아직은 우리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최근 3, 4개월 만에 가파르게 전개됐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11월 달 FOMC에서도 얘기한 내용 자체가 최근에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파른 긴축으로 인한 누적적인 영향이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응 부분을 확인을 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 조절을 정책을 수립을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시장 유동성 유축과 관련해가 주식시장에 특히 기업들한테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고금리로 인한 후유증이 빠르면 올해 4분기, 내년도 1분기, 길게는 내년도 4분기 정도
10%까지는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영향권 자체가.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8%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은 연체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죠.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예금의 여유자금 빼가지고 이자를 막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겠죠. 결국은 이제 그런 여유자금이 없게 되게 되면 연체가 전개될 거고, 연체가 전개되면 부동산 경매가 전개가 되면서 담보가 좀 떨어질 거고, 이 부분 자체가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로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그런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대비를 좀 약간 해야 된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회도 좀 잡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거의 뭐 가시화되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것 자체가 단기와 장기 물 금리 자체가 지금 역전 현상이 이제 벌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나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러분 뭐 많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미국의 내년도의 경기 침체 확률 자체는 좀 전망치와 좀 다르지만은 거의 60에서 70% 정도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겠는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내년도 7월 전에 공식적인 침체 가능성이 언급이 좀 되고 있다. 경기 침체 부분 자체가 이제 아직은 주택 시장에 주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최근 들어서 9월달, 10월 특히 10월달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자체가 최근 들어서 미국이 어제 발표된 고용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실업률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진입될 거다. 그렇던 전망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시장에 좀 반영이 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향후에 어떤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 자체가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표인데,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 좀 표를 좀 보고 계시는데, OECD 이제 주요 국가들의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것 자체는 향후에 이제 경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나타내는 선행성 있는 지표잖아요. 주식시장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선행성이 있고 또 OECD 선행 지표 자체도 여러 가지 경기와 관련된 주요 지표들의 선행되는 그런 지표들을 지수화해 놓은 거기 때문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 전환된 시점에서는 주식시장도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면서 빠르게 회복이 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심합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만만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98.4까지 떨어졌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졌고요. 코로나 이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됐을 시점보다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는 더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즉 OECD 경기 선행지수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더 민감하게 최근에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을 가장 지금 먼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본래 좀 그렇죠. 대외적인 여건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또 회복될 때도 좀 빠르게 회복이 좀 되는데, 전반적으로 OECD 경기 선행지수에 비해서 최근에 10월 달에 발표된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 경기가 아직은 바닥권은 아니다는 시그널이죠. 시그널은 아니다는 거죠. 있어요. 이게 이제 수출로 나타나죠. 수출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수출 11월 1일 날 발표된 10월 달 수출 동향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보시다시피 5.7% 마이너스잖아요. 5.7%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 수출은 2020년도 10월 달 저점 찍고 24개월 연속 계속 증가세가 전개되다가 지난 10월 달에 마이너스로 성장률로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수출과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동행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동행하는데 우리나라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수출이 언제부터 돌아섰느냐? 2020년도 10월달, 10월달 돌아서 10월달 지표가 11월 1일 날 발표가 됐겠죠. 예, 여러분 차트를 올봉을 보시게 되게 되면 2010년도 11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10월 달에 수출을 이 증가세로 돌아선 그 지표가 좀 발표가 좀 되면서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2230포인트가 저항선이었는데 그걸 돌파하면서 바로 3300까지 움직임이 전개됐다는 건데 일단 수출이 하락세로 좀 돌아섰다. 그러면 수출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면 아직도 시장이 바닥은 아니냐. 아직도 바닥은 아니겠지. 바닥은 쉽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수출 지표 자체는 결국 이제 이따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는 경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출에 비해서 또 3개월 내지는 4, 5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렇게 반도체가 돌아서야지 우리나라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그런 또 의미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수출은 좀 마이너스지만은 우리나라 수출도 대체적으로 올해 한 하반기 정도 7, 8월 달 정도 되면 돌아서지 않겠는가. 뭐 그렇던 전망입니다. 근데 수출 지표 자체가 약간 동행성도 있지만은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선행성,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수출이 증가돼야지 증가되는 거니까 현재 10월달 수출 지표 자체 하락하고 또 무역 수지 자체가 7개월 연속 지금 적자가 나면서 좋지 않는 쪽이지만은 수출이 돌아서는 시점에서 이미 종합주가지수는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간단하게 고금리로 고물가로가 상당히 진행이 좀 될 거고 그다음에 아직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것 자체는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 금리 상승 부분 자체가 기업들의 유동성이라든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고금리 시대가 진행된 시점에서는 위험 관리가 우선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 자체가 주식시장을 본다 한다면 이런 리스크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국내 기업들의 부도 기업이 엄청나게 급증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도 좀 하면서 또 베어마켓 랠리에 진입을 했고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는 또 주식시장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우선 관리가 위험 관리가 우선이다. 이에다 기업들의 입장에 본다 한다면 주식시장을 본다 한다면 자금 조달하기 어려우니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그동안 특히 이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대부분 다 자금 조달 자체를 증자보다는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라든가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일부 신용이 좋은 쪽 같은 경우는 은행의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은행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는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앞서 얘기했다시피 레고랜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흥국생명발, 연구체, 콜옵션 포기에 따라 가지고 돈들이 유축이 좀 되면서 유축되다 보니까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안 되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해서 고금리로 자금 조달을 하겠지만은 그것도 자체가 안 된다 한다면 고금리로 조달하게 되게 되면 뭐 비용도 증가도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요. 조달 안 된 기업들 자체는 결국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상당 기간 유동성 리스크에 빠지면서 부도 기업이 상당히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도 상반기라는 것 자체는 이제 기업들이 올해 기업 결산 실적을 발표를 할 거고요. 2월달, 3월달에 이제 회계 감사를 좀 받을 건데 그때 이제 자금 조달 안 되는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부도 기업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쪽이고요. 고금리 시대에 가장 그래서 업종으로 따지면 회피해야 되는 쪽 업종이 어떤 쪽이냐? 현재 어떤 시장 자체가 PF발이잖아요. PF 이게 가장 크거든요. 부동산 프로젝트발 부실 부분 자체가 다 관련된 쪽이 건설, 은행, 증권, 보험 쪽이거든요. 보험 쪽이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니까 이들 관련 기업들은 주식시장이라든가 조달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면 자금줄이 막히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빠질 수가 있는데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업종으로 따지면 우선적으로 고금리 시대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재무 안정성이 결여가 된 종목들, 계속 적자가 난다든가, 그다음에 영업 활동에서 현금 창출이 안 되고 계속 2년, 3년 동안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고금리 시대가 진행되는 구간 쪽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업종으로 좀 다시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일단 건설주죠. 건설주죠. 일단은 레고랜드 때문에 거의 지금 공사가 중단된 그 건설회사, 대기업 같은 경우 다 그렇습니까? 최근 알다시피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나왔고,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형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이. 최근 들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회사들의 위기 자체는 거의 결국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거든요.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다가 최근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이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착공이라도 분양이 지금 딱 지금 더 움츠러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크게 증가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미분양 아파트가 옛날에 2012년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16만 가구 이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낮기는. 근데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면 결국은 건설회사들의 유동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의 지금 체감 지수가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체감, PF건설 우려로, 이게 이제 건설업황을 나타내는 심리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CBSI라고 건설업종의 업종 지수거든요. 업종 지수가 지금, 100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100 이상이면 건설업종의 체감 경기가 좋은 건데, 지금 55.4입니다. 55.4는 보니까 2012년도 1월달 이후로 최저입니다. 최저입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레고랜드발 영향을 아직까지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 경색 분면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돈들이 움직이지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런 뭐 분야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는 이렇다는 쪽이고 해외 쪽은 괜찮습니다. 해외 수주가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가 좀 됐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따지면 네옴시티 부분 자체도 수주 모멘텀과 더불어서 단기 모멘텀은 긍정적인데, 결국 길게 보게 되면 업황 자체가, 국내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금리에 인하되는 시점, 피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까지는 건설업종 자체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쪽으로 좀 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건설업종을 건설업종을 볼 때 그럼 뭘로 종목을 체크를 할 때 뭘로 체크를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건설업종의 가장 재무제표상에서 여러분 체크해 볼 부분 자체는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이 급증한 종목은 주의가 필요하다. 매출 채권이라는 건 뭡니까? 매출을 해놨는데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건설회사로 따지면 공사를 해놓고 공사 미수금이 될 거고, 또 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죠. 매출 채권은 뭐냐면 일단 매출액이라든가 실적에 반영을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 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놨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그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걸 부실로 처리하거든요. 여기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한신공영이 회사채가 무려 해프닝으로 끝났겠지만은 65%에 끌어댔다는 기사 보셨었죠? 그러면서 부도 위기가 돌았던 건데, 한신공영의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변동성 중에서 자산 항목에 보시게 되게 되면 뭐 한신공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산 항목 중에서 한신공영에 대한 매출 채권을 좀 보시라는 거죠. 매출 채권이 현재 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3,733억입니다. 아직 이제 분기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12월 기준에서 2,558억인데 3,733억이니까 약 800억 정도 1,200억 정도 늘어났죠. 불과 6개월 만에. 근데 이제 매출 채권이 많냐 높냐를 많냐 적냐를 구분을 뭘 해야 되냐면 전체 매출액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매출 채권도 증가가 되죠.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서 매출 채권이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매출액은 감소를 하는데 매출 채권이 증가됐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공사를 해놓고 돈을 못 받았어. 실적은 반영시켰어. 돈이 안 들어오면 그걸 나중에 그걸 부실 처리하거든요. 손실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건설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 여지가 클 때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매출 채권이 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대기업을 기준으로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제가 그 매출 채권이 금융기관, 은행, 건설회사들 유동성 위기가 휩쓸 때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해서 주택시장이 어려울 때 국내 건설회사들이 GS건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대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이라든가 해외 쪽에 부실 채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2015년, 16년도까지 적자 처리를 했었죠. 그때 제가 조사할 때 대기업들의 매출 채권 평균 비중이 GS건설 기준으로 해서 거의 38%, 40%였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GS건설 같은 게 지금 18.9%니까 많이 낮아졌어요. 현재는, 근데 문제는 뭐냐? 6월 말 기준이고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발생된다. 이제부터 발생이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부실 부분 자체가 3분기 시적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고금리가 진행이 좀 되면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평균 보시게 되게 되면 약간 현대건설이 보면 매출 채권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현대건설 여러분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출 채권이 많으면 단기 수익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현대건설을 보시게 되면 2012년도에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8천억, 9천억 나는데 단기 수익은 어떨 때는 1,200억, 2천억.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8, 9천억 정도 나오면 단기 수익이 정상적으로 따지면 세금, 법인세 빼고 나면 근데 영업이익이 8천억 났으면 단기 수익은 6,800억, 7천억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은 보시면 영업이익은 8, 9천억 나는데 단기 수익은 2천억, 3천억밖에 안 납니다. 단기 수익이 증가되지 않으면 주주 가치가 증가되지 않죠. 그 이유가 현대건설의 매출 채권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해외 쪽과 관련돼 가지고 부실 채권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현대건설은 매출액이 올해 추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조 원인데 지금 7조 7천억이고 GS건설은 매출액이 11조 원인데 매출 채권이 2조 천억. GS건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2년도에 GS건설의 매출 채권이 가장 높았거든요. 40% 정도 좀 됐는데 옛날에 비하면 현대건설도 높지는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2012년, 13년도 이후에 대기업들의 매출 채권이 평균 거의 38%, 40%였으니까. 근데 GS건설이라든가 DLENC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죠. 정상적이죠. 그 다음 현대산업개발이 좀 높은 비중이고, 그 다음에 중견 건설사 중에서 계룡건설은 18.4%, 앞서 이제 한신공예 같은 경우도 30%대인데 그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PF와 발 우려감이 확대가 된다 한다면 급속히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 비율도 중요하지만은 올해 대비해서 뭐 3분기 대비, 반기 대비해서 그 다음에 올해 연말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되는가. 이게 이제 내년도에 만약에 고금리가 상당히 진행되는 국면 쪽에서 위기감이 조성이 좀 될 때, 저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이런 것들이 부실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건설업종의 중요한 것 자체가 매출 채권을 추이를 좀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금리 시대에 피해야 되는 업종,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고금리 시대에 왜 은행주가 금리 예대 마진이 올라가는데 왜 피해야 되느냐? 지금은 다르죠. 올해 3월달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은행주, 이게 완만한 금리 상승 국면 쪽에서는 은행주가 수혜인데 지금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은행주의 걱정은 예대 마진이 아닙니다. 경기가 침체가 좀 되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건설회사들 부실이 터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매가 쏟아지면서 담보까지 회수가 안 되면서 부실채권이 증가되는, 즉 예대마진 증가로 인한 수익보다는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충당금 설정에 대한 리스크가 큰 게 은행업종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은행주가 요즘 못 가져있어요. 못 가져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은행주와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앞서 레고랜드발 사태라든가 한국생명, 연구체, 콜옵션 포기와 관련해서 금융시장 자체가 더 냉각되니까 정부에서 지금 계속 자금을 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은행들한테 고통 분담을 은행들한테 감내를 해라.
그러면서 저리로 자금 지원한다든가 그런 규제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은행주는 뭐부터 영향을 미치느냐? 은행주의 영향은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가장 먼저 부실이 쓰러지는 쪽이 제2금융권입니다. 캐피탈리사라든가 저축은행. 이게 여러분들 IMF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IMF 때 가장 먼저 망한 데가 종금사였습니다. 종금사. 단자회사들이죠. 단자회사. 그 다음에 저축은행. 그 다음에 지방은행.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뭐 그런 것들이 먼저 부도가 났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은행으로 전이가 되죠.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제2금융권과 관련된 저축은행이라든가 종목들이 지금 상장된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선적 영향을 미치죠. 제가 보기엔 카카오뱅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카카오뱅크는 뭡니까? 개인 소액 대출이고 담보가 없잖아요. 은행은 맨 나중에 그래도 담보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채권 영향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개인 유지에 거의 무담보, 인터넷을 통한 대출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액 대출주에서 부실이 생기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근 이제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양호하게 좀 발표가 좀 되면서 낙폭 과대와 함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이게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시중은행은 맨 나중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과거처럼 이렇게 부실이 난다고 해서 은행주가 망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제 건설주가 그런 우려감이 있지만은 망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처럼. 그 정도로 망할 정도로 재무 내용 자체가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그렇지만은 주식시장을 따지면 그래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고금리 시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이니까. 근데 은행주는 실적은 좋죠.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생기면 그때 부실자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거라 전망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내년도 하반기란 전망이죠. 내년도 일단 뭐 시장 전망할 때 좀 내년도 반전이라는 말씀드릴 때 내년도 경기 전망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현재 실적을 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쪽이죠. PF발 부실 우려로 불확성이 가장 큰 게 또 증권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보시면 PF 부실과 관련해가지고 증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맨 아래쪽이 증권이지 않습니까? 올해 3월 말 기준에 해서 4조 원인데, 근데 뭐 자기 자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다는 거죠. 증권사들이 원래 PF가 상당히 고수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워낙 고수익이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너나 나나 증권회사들이 이쪽에 대출이라든가 보증 생태를 해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동성이 꽉 막혀버리니까 이게 이제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다시피 증권회사 주 수익 자체는 뭐 거래대금도 지금 뭐 부진하지만은 채권과 관련된 상품 운용 쪽이잖아요. 근데 채권 금리가 또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손실도 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현재 증권사 실적들이 발표 좀 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발표가 안 됐거든요. 현재 발표되는 종목은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거의 뭐 적자 수준까지 뚝 떨어졌고요. 3분기 때. 분기 단위 거의 아마 1,500억, 2,000억 정도 이익 나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번 120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삼성증권 무난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주권 좋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5대 증권사 기준해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거의 반토막 이상 급감할 거라는 전망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3분기 실적은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반영이 안 됐어요. 3분기는 뭡니까? 7, 8, 9월 달이잖아요. 금리가 언제부터 떴어요? 우리나라 금리, 미국의 금리 자체가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6월 달부터 진행이 됐나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PF 부실 관련 부분 자체가 증권사 3분기 실적에 반영이 안 됐어요. 문제는 앞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고 증권회사들이 이거 PF 부실로 인해 가지고 뭐 부도가 난다.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그동안 자본 확충을 좀 많이 해놨고 그동안 돈들을 워낙 또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내부 유보가 많이 쌓여서 그렇지만 실적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 가지고 잔고가 많은 종목들은 일단은 회피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해서요. 그들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익스포저 가장 많은 쪽이 메리츠 종금증권이에요. 메리츠 종금증권이 많은 이유 자체가 메리츠 종금증권이 본래 옛날 종금사를 합병을 했거든요.
정부사 시절에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메리츠연금증권 이번 실적 보시면 사무기적 보면 최대 실적 났어요. 가장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나왔어요. 근데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이번 사무기적 자체는. 그래도 실적이 좋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지만 주가가 못 간 이유죠.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대형사 기준에서 많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NH라든가 한투, 삼성, KB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증권사들은 적지만은 자기 자본 여건 자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니까 그래서 증권주가 최근에 이게 유동성 유축 국면에서 금리 상승 국면에서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장 피해주가 건설주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증권주고 업종으로 따지면 은행주는 수혜주인데 원래 금리 상승 국면 수혜주인데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제 부실채권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최소한 증권주라든가 은행주, 건설주,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장 반등 국면에서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각 쪽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바이오 기업입니다. 바이오 기업들 특징이 뭡니까? 대부분 다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바이오 기업들은 다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다 우회 상장해서 특혜를 받고 상장하다 보니까 재무내용 자체가 다 안 좋아요. 뭐 거의 다 적자지 않습니까? 다 그동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라든가 BW라든가 사모사채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해 왔는데 이제 돈들이 과거에 이자율이 워낙 싸니까 이쪽에 전환사채라든가 BW 투자해 가지고 이자는 안 받더라도 워낙 금리가 싸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수익을 챙기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전환사채라든가 사모 쪽에 발행을 하게 되면 개인 투자가도 많이 참여를 하고 기관 투자가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굳이 이쪽에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채 중견 그룹 같은 경우도 BB 등급에 해당되는 회사채 금리 자체가 11%, 12%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쉽게 이쪽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하는 데서 대규모 자금이 좀 들어가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약 임상을 지금 포기하는 박셀바이오 파맵신, 매드맥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정보도 임상 포기하는 그런 또 기사들이 최근에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암 발행은 이제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2020년도에 많이 상장이 됐는데 그때 상장을 하면서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3조 4조 원 정도 3조 원 내지는 4, 5조 원 정도씩 연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채, 전환사채라든가 이 BW 같은 경우는 사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회사채는 3년 만기예요. 3년 만기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3조, 4조 원 정도 발행했던 그런 분들이 주가가 빠져서 주식으로 전환이 안 돼서 안 되면 3년 만기가 되게 되면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차암 발행을 해야 될 건데 그 자금 예컨대 200억을 발행했다 그러면 200억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그때보다 금리가 훨씬 올라가고 또 금융시장 자체 급격히 위축되다 보니까 자금 조달도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유동성 리스크에 빠지죠. 여기다가 이제 그 당시 발행했던 것들 또 주식으로 주가 빠져서 전환 가격이 계속 하향 조정이 좀 되면서 그 물량도 좀 출회가 좀 될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역대급으로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해서 신약개발을 해서 나중에 향이 좋아지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일부 이제 유상증자도 주가 떨어져서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에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뭐냐? 그래서 영업 손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내부 유보가 부족한 기업들 같은 경우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바이오 기업 역대급 유상증자 전망에서 최근 보시다시피 주주 배정, 주가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주가가 떨어진 국면 쪽에서도 증자를 감행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내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바이오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앞서 이제 건설주는 제가 이제 매출 채권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바이오 기업들은 뭘 봐야 되느냐?
자본 대비해 가지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 내 돈, 부채가 내 돈 대비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지배주주 지분이죠. 지배주주 지분 대비해서 적자가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런 기업들은 자본 까먹게 되게 되면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례 상장 제도 적자 4년 5년 되더라도 기술 특례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은 지정되지는 않죠. 근데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적용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4년 5년 동안 적자 나면 관리 종목 그다음에 이제 퇴출되면 되는데 이제 이들 종목들은 퇴출은 안 되겠지만 적자 나더라도 자본을 까먹게 되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되죠. 자본 까먹게 하기 위해서는 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증자해야 되냐 안 해야냐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금 대비해서 적자 규모.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하나 이제 바이오 기업 중 하나 예를 들면 든 건데 현재 6월 말 기준에서 자본 총계가 390억밖에 없어요. 원래 이제 2021년도 작년도 12월 달에는 628억 정도의 자본이 있었던 건데 계속 적자가 났고 올해 1분기 때 42억 적자 났고 2분기 때 161억 적자 나서 현재 지금 392억입니다. 근데 회사가 뭐요? 반기만 한다 하더라도 400억 정도 까먹었다는 거잖아요. 200억 정도 마이너스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3분기적 발표가 안 됐는데 3분기 때도 우리 합리적으로 보면 200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일단은 최악의 경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연말에 가면 자본이 190억밖에 안 남습니다. 190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자본금이 134억 증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한번 증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45억인데 134억이라는 것 자체. 증자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 되게 되면 거의 자본금 정도 해당되는 정도로 이제 자본금이 까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런 기업은 최소한 내년도 같은 경우 증자를 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금 대비해서 적자가 예상되는 적자까지 감안해가지고 자본금 이상을 적자가 날 것 같다. 그러면 그들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증자를 해야 되고 주가가 낮으면 감자를 통해서 증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니까 자본금을 체크를 하시고 최근에 적자 추이를 좀 감안해가지고 연말 되면 자본금이 얼마 남아서 최소한 자본금 정도는 유지가 좀 돼야지 시장에 퇴출되지 않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부도날 수 있는 기업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크게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볼 거 없어요. 큰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보시면 지금 연간 단위로 나와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산은 지금 계속 4년 연속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일반적으로 한두 해 정도는 기업들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거 이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업 적자가 계속 나면서 3년, 4년 동안 누적적으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자체가 이게 투자활동입니다. 투자활동은 뭐냐?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로 나타나요. 투자보다 벌어든 게 많으면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투자활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상관없어요.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은 뭐냐면 회사가 돈을 갚느냐, 부채를 갚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금 조달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플러스로 나타나면 뭐냐? 플러스로 나타나면 돈을 예입해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증자를 한다든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가. 반면에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게 뭐냐? 주주들한테 자사주를 산다든가 배당을 한다든가 은행에 차입권을 갖는다든가 그럴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그러면 재무활동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도기업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무조건 플러스,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업이 적자가 나면서 영업활동이 3년, 4년 계속 적자가 나면 거의
부도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보고 딱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앞서 제가. 네. 자, HTS를 좀 보고 짧게 좀 말씀드리면, 자, HTS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HTS 다 똑같으니까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 재무제표라고 있죠. 재무제표에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 변동표가 있어요. 재무상태 변동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건설회사를 얘기를 할 때 건설회사 매출 채권을 볼 때 자산 항목에서 유동자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동자산에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유동자산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여기 들어가게 되면 매출 채권이 있어요. 매출 채권이 있어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 클릭이 좀 안 되는데 매출 채권이 유동자산 항목 누르시게 되게 되면 매출 채권 건설업종 거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영업활동 현금을 이거 삼성전자거든요. 이게 삼성전자가 기준이잖아요. 우량한 포인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잖아요. 삼성전자는 영업활동이죠. 영업활동이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투자활동은 마이너스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뭐예요? 삼성전자는 계속 배당도 많이 해주고 뭐죠? 자사주도 매수를 하잖아요. 자사주를 매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나타나겠죠. 있어요? 마이너스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재무활동이죠. 여기 재무활동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잖아요. 돈을 갚는다든가,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준다든가, 은행의 차익권을 갚는다든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부도 기업도 우리가 회피할 수도 있고 또 투자 유망 종목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현금 흐름표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별 기업들 앞서 제가 주로 이제 건설하고 뭐 바이오 제약, 은행 증권주 중심으로 말씀 좀 드렸지만 다른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 현금 흐름표를 체크할 필요가 있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위험관리 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위험관리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좀 시장도 위험관리도 하면서 수익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시장을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위험성 있는 종목들은 우선적으로 피한다는 거죠. 저는 박주영 영역은 제가 증권업계에 거의 30년 넘게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단 한 종목도 저는 부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위험관리 했기 때문에. 이게 고금리 시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위험관리를 했으면 이제 수익의 기회를 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요. 지금 시장 자체는 제가 연말 베어마켓 랠리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체는 연준의 금리 속도 저절론이 지금 주가 상승 이끌고 있는 거고 속도 저절 나온 것 자체가 너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경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베어마켓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12월 연말로 따진다면 CPI 지표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CPI 지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대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그다음에 여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이제 향후에 발표가 돼 가장 중요한 자체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연말 랠리에 또 변곡점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 환율이 지금 안정성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 어제 두 가지 지표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비농업 분야 고용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이죠. 예전으로 따지면. 근데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거는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현재로 봐서는 호재죠. 근데 어디에 반영했어요? 어제 반영하고 미국 시장이 다우 나스닥 1%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자체가 악재보다는 호재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CPI 지표가 중요하겠지만은 시장 자체는 연말까지 베어마켓 랠리에 제한적인 상승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간단하게 해서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앞서 금리 영향과 관련해서 가파른 금리 영향, 시장의 영향 자체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또 추이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상승 전환할 건데,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은 언제쯤이냐? 언제쯤이냐? 일단은 앞서 있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먼저 돼야 되겠죠. 내년 금리 인상 종료 사이클을 지금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좀 돼야 되고요. 그러한 다음에 시장에서는 지금 내년도 하반기 때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전망 자체가 대부분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자체가 중요한 것 자체가 주가는 선행성이 있다고 그랬었죠. 지금 금리 상승과 관련된 현재 금리 상승 자체는 5.25 정도까지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란 최종금리가까지 반영되어 있는 상태니까, 반영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 상반기 때 실업률이 꽤 올라가겠죠. 현재 지금 3.7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는 적게는 4.2 내지는 4.5 정도까지 올라갈 전망이니까 그게 되면 그게 이제 저점의 시그널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요. 네. 그래서 경기 회복의 시점 자체는 내년도 하반기로 좀 보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뭐가라고 했어요? 내년도 하반기면 내년도 하반기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선행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선행한다. 최소한 경기에 비해서 6개월 선행한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경기도 안 좋고 지금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겠어? 그런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주식시장은 모두가 비관적일 때 태어나서 모두가 낙관적일 때 희망에 젖을 때 주가는 꼬꾸라진다. 지금은 아직도 비관적인 전망이 많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긍정적 시각을 가질 때라는 거죠. 가질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년도 이제 참고할 지표 자체는 올해 대체적으로 미국의 S&P 기업들 전해의 주가가 떨어지면 다음에는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많았다는데 올해 지금 빠져서 거의 지금 전에 빠지면 다음에는 반등이 나왔으니까 올해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다음에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런 또 시각이고요. 그다음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 경기 회복에 대한 근거 자체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내년도 실적으로 따지면 3분기 때 실적이 지금 3분기 때 턴을 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계속 2분기 때까지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이 좀 되면서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은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 3분기부터 시장이 실적이 돌아서면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내년도 1분기 말 정도 전후에서는 주가가 상승 추세에 이런 시그널로 전개된다 한다면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죠. 그래서요. 사이클로 본다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앞서 제가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좀 됐는데 반도체 주가가 우리나라 코스피는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지표를 좌우하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 반도체 주가의 저점 언제냐 실적 전망은 내년도 2분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3분기부터 전환인데 문제는 SK 하이닉스는 3분기까지 적자고 삼성전자는 2분기 때 저점 찍고 3분기부터 올라갈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SK 하이닉스를 그걸 얘기를 했는데 하이닉스가 저점을 깨면 주가도 저점을 깰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현재로 봐서는 8만 원대 지지될 가능성이 크죠. 반도체가 내년도에 3분기 때 전환이 좀 되면 반도체는 코스피에 비해서 최소 3개월 정도 먼저 움직인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 한다면 현재로 본다 한다면 반도체도 주가가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에요. 왜? SK 하이닉스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대규모 적자가 나고 내년도 연간으로 따지면 1조 5천억 정도 적자가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반도체가 시장을 잘 잡으면서 우리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긍정적 시각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앞서 이제 리스크 관리 하면서 고금리 시대에 연말연시 뭘 좀 봐야 되느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쪽은 여전히 관심이고요. 2차전지 신재생, 로봇 오늘 좀 떨어졌죠. 신재생 아마 민주당 선거와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선거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또 차별적으로 상승하는 쪽, 수출이 증가되는 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보면 방산이라든가 의료기기 쪽이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기술 패권에 투자와 관련된 쪽에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이번 실적 시즌에 전반적 경기 관련 용어도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이 좋은 쪽이 있습니다. 건설 기계 쪽이죠. 실적도 좋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 쪽에. 이들 종목들 책을 중원으로 받았던 건데 약간 조정을 받았던 건데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은 순환매 관점에서 실적 종목들 중심의 제한적인 차별화 장세 쪽에서 약세장 쪽에서 시장을 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